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9월 25일 수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그 힘이 아니라 꾸준함 때문이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이 이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이긴다. 건강하시고요. 또 이번 주, 또 오늘 수요일인데 이번 주도 좋은 일과 건강한 한 주 되실 것을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도 인간이다 보니까 어떤 순간에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순간에는 그만하지, 그만할까 이런 생각도 갔는데 끝까지 한번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지금처럼 꾸준한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스님들도 꼭 끝까지 버티고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 감스님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행복한 가을을 선물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정말 서늘하고 또 낮에는 좀 따뜻한 햇볕이 또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 가을을 소중하게 보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2024년 자녀 이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일단 몇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9월 27일 날 일기 선도지구 접수 마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12일 날 올림픽 파크 포레원 사전 점검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5일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8일 미국 금리가 또 인하를 할 예정이고요. 11월 27일부터는 올림픽 파크 포레원이 입주를 시작합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원과 감사 스마일과 그리고 이게 어떤 관계가 있냐면 올림픽 파크 포레원의 입주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서울 아파트 그런 전세 시장이라든지 또 올림픽 파크 포레원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부동산의 그런 정책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갖다 한번 보게 되면 또 좋을 수도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11월 중에는 수도권 신규 택지를 발표한다라고는 했는데 이게 11월이 될지 12월이 될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기 선도지구 선정 발표가 11월 30날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어디가 될 것인지 주목을 하고 있고 특히 고양시, 일산에서도 일기 선도지구가 많은 사람들이 또 원하는 또 그런 선도지구가 발표가 꼭 되기를 감사 스마일도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28일 GTX-A 서울운정 중앙역 구간 개통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이제 앞서서 좀 이야기 드렸는데 어제 많은 분들이 보진 않아서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12월 28일 제2단 GTX-A 2단계 개통을 목표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영업 시운전은 10월 달에도 뭐 할 수 있겠지만 본격적인 영업 시운전은 아마 11월 달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스케줄도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아침 방송에 이야기 드렸으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오늘 한번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90년도하고 2024년도 물가 비교를 갖다가 했던 표인데요. 라면이라든지 강남 아파트, 한강 라면, 버스, 인터넷 요금, 외식비, 영화표, 헬스장, 노트북, 아기 기저귀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다 올랐어요, 물가가. 그런데 노트북만 오르지 않았더라고요. 아마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보다 지금이 조금 가격이 좀 싼 것 같고요. 나머지 뭐 실제로 저희가 접하는 뭐 공공요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비라든지 그 다음에 기본적인 먹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가격 또 분양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2024년 물가에서 이제 2030년이든 2040년에 또 물가를 비교한다고 하면 아마 2040년 정도에 앞으로 또 한 16년 후가 됐을 때 물가를 비교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지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이 계속해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좀 빨리 서둘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자산에 일단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오늘 한국경제TV의 성나균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금리 내린다고 집값 다 오를까? 결국은 상급지다. 여기 결국은 상급지라는 게 이제 서울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강남 3구라든지 뭐 마용성이 될 수 있겠지만 또 이제 수도권으로 따지게 되면 F4, 그 다음에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또 이렇게 또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연준 B컷에 이제 주요국 금리 조정을 갖다 가속해 하고 있고요. 대출 금리도 이제 내려갈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출 금리는 당분간은 내려가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일단 정부에서 가계부채 및 집값 안정화에 지금 방점을 찍은 상태고 지금 이제 금리가 올 하반기에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한 2년 정도가 계속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의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당장 대출 금리로 적용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더 이상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 좀 드리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당장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추가적인 인하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다만 전국 주택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들 심리는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돈이 몰릴 수밖에 없고요. 아마 내년 정도가 되게 되면 이 분위기는 조금 더 강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방은 실수요자 장세로 지금 가는데 아마 상급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누적 변동률을 살펴드리면 강남 3구라든지 마용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 그대로 지금 6%대, 4%대, 적은 지역이 지금 거의 서울 평균이 3.56인데 다 이쪽은 거의 2배 이상 변동률을 상승 변동률을 좀 보이고 있고요. 아마 반포라든지 잠원, 한강변의 고급 단지들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을 리딩하는 그런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대출 금리의 영향을 덜 받고요. 더 나아가서 서울 수도권의 중저가 지역에서도 고점 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아마 전고점을 갖다가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쯤에는 전고점을 서울 중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도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특히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제가 엊그제 이야기 드렸던 남양주 다산이라든지 또 하남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남이라든지 그리고 안양 그리고 광명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가격이 오를 폭이 상승 폭이 더 클 것이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이어서 조선비지의 조은임 기자님의 기사인데요. 금리 인하기 서울 아파트 안전자산으로 인기 더해질 것이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은이 이제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또 할 거고요. 가격 회복력이 좋은 서울 집을 갖다가 이제 특히 서울 집 중에서도 이제 10년 이내 5년 이내 신축 아파트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얼죽신을 갖다가 안전자산으로 또 인식을 할 거고요. 공급 부족을 맞물려 가지고 이제 이런 희소성이 정말 높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일단 서울 수도권에 국한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로 상승폭이 둔화된 상황에서 대출에 의거한 금리 결정 명분이 약해졌고요. 또 금리 인하 환경에서 서울 부동산, 특히 서울과 맞붙어 있는 이런 수도권, 누구라도 선호하는 지역은 안전자산으로 부각되면서 더욱 주목받을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또 한명진 팀장님은 서울 주택은 노후도는 큰 반면에 신축 선호 현상과 입주량 저조 등이 맞물리면서 공급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고 자산가치 상승이나 유지에 대한 수요가 정말 수요자 기대가 높은 편이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를 안전자산 그리고 서울 아파트를 누구라도 이제 내가 장만해야 된다. 내가 아니면 내 자녀에게라도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재작년보다 더 강해졌다는 말씀 드리면서 아마 서울 아파트 인기라든지 수도권 아파트의 신축의 인기는 올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 앞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수도권 아파트가 충분히 공급이 되는 2030년 전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콕콕 하고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이야기 드릴 게 엄밀히 따지게 되면 오늘 핵심인데요. 얼티메이텀님의 인사이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만큼 대한민국 주택가격이 비싸지 않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대한민국 아파트가 그게 비싼 게 아닌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 특성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상위, 그러니까 정점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구평 아파트 값이 60억이 찍었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더 민감하고 발빠르게 지금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의 500억짜리 아파트, 홍콩의 700억짜리 아파트, 런던의 1000억짜리 아파트, 그리고 뉴욕의 1000에서 3000억짜리 아파트, 모나코의 5000억짜리 아파트들이 질비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서울 강남 아파트가 60억이 넘어서면 난리가 난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옳고 그름의 이슈를 꺼내들면서 이야기하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또 선과 악을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기에 강남에 있는 국평 아파트가 60억이 넘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스토옙스키의 재화벌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무튼 자신의 처한 상황이라든지 환경을 굳이 저 위의 정점과 비교해서 수소를 가두고 괴롭히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 이야기 드리면서, 지금 중위주택 가격도 전국, 수도권, 지방을 딱 보시게 되면 중간값이 3억 2천이고요. 수도권은 5억 3천입니다. 서울은 8억 7천이고요. 평균이 아닌 중간값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아파트 사는 사람들 절반 이상은 3억 2천 이하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아파트가 아닌 연립이라든지 오피스텔 등의 비율을 해보면 실제 전국 기준 3억 2천 이상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상위 50%가 아니라 상위 40% 이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들까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더 높아집니다. 오늘 감사 스마일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주거비 보시게 되면 14.7%입니다. 소득 대비 주거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 그런데 OECD 평균이 20.5%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을 갖다 1000만 원을 아니 100만 원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월세가 2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아니면 주거비가 2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14만 7천 원밖에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코스타리카라든지 러시아, 멕시코의 이런 미국 같은 경우에 비교를 했을 때보다도 주거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토록 피로감을 느끼고 스스로 피곤하게 만드는 이유는 바로 아래의 기사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이걸 정의로운 세상과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정작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의 몇백억짜리 아파트라든지 런던과 뉴욕의 몇천억짜리 아파트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대한민국의 아파트가 60억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OECD 주요 선진국 국가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주거비가 가장 낮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본들 한국의 이자 비용이 더 높을 것이다, 교통비가 비쌀 것이다, 전기료가 비쌀 것이라는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먹히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LTV, 그러니까 주택가격 대비 담보 비율이 대한민국은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요 선진국들은 평균 대부분 LTV가 70에서 90% 선입니다. 그러니까 집 살 때 평균적으로 주택가격의 80% 이상의 대출을 받고 있고요. 대중교통 비용 역시 대한민국이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이것도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미 강남 아파트가 60억이 넘었고 나는 그 집에 못 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선악을 갖다가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정의롭지 않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다가 이미 신념을 이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신념에 맞아야 될 뿐이라는 이야기를 얼티메이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엊그저께 지금 가계부채가 1900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제가 엊그제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잖아요. 가계부채가 1900조인데 실제 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은 4000조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가계부채 규모 증가의 폭을 지난 문재인 정부 때가 가장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때 가계부채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0.17% 증가했고요. 월 평균 증가폭은 0.01%, 연평균 증가율은 0%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1900조 가계부채 때문에 지금 DSR이라든지 스트레스 DSR을 갖다가 지금 강화시키고 이런 것들까지 정치적인 신념까지 더해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저마다의 신념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계 상환 능력이 가계대출 중 고신용자 비율이 또 높고 주택담보대출 LTV도 44.6% 수준으로 매우 낮게 관리 중에 있는데 고신용 차주 가계대출 비중이 16년 말에 비해서 23년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증가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고신용, 고소득자만 이렇게 가계대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점점 더 고신용자, 그러니까 기득권들한테만 세상이 유리하게 변해감에도 DSR 강화라든지 신용이 높다라든지 소득이 많은,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을 1금융권을 통해 가지고 돈을 빌릴 수가 있고,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1금융권을 통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줄어드는 정말 잘못된 이런 양극화를 더욱 키울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자스마일도 너무 가슴도 아프면서 감자스마일이 일개 유튜버이면서 뭐 고양시를 대표하는 유튜버라고 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이렇게 민감한 상황을 갖다 그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한테만 정말 약자들에게만 불리한 대출 규제를 지금 하고 있음에도 이런 기이한 현상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1분만 생각해봐도 동일한 담보물을 가지고 누구는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6억을 대출받을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3억도 대출을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나요? 그리고 이런 대출 때문에 제가 올 하반기에 내 집 마련을 갖다 하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스트레스 DSR, 그 다음에 내가 소득이 없다 보니까 말 그대로 대출 한도가 나오질 않고 또 총량을 줄여서 나는 4억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4억이 나오질 못해가지고 3억밖에 나오질 못해서 대출을 이용을 못해서 내 집 마련을 못하는 거는 누구에게 이거를 갖다가 책임을 갖다 전가를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주택담보 평균이 LTV가 지금 현재 44.6%라는 것은 주요 선진국들 LTV가 80%를 넘나드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들이 얼마나 불평등한 대출 규제를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보여주고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강남 아파트 60억에는 자신과 비교해서 분개하고 있지만 정작 상위 계층에게 점점 더 세상이 유리해져도 좋아라 박수를 치고 있다. 아마도 60억 아파트도 짜증이 나지만 당장 바로 자기 옆 주변 사람들 중에 그 누군가가 비슷한 상황에서 결단을 내려 비슷한 계층을 이탈하는 것은 배 아파서 볼 수 없기 때문이리라. 그렇게 얼티메이텀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바로 옆에 주변인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 양극화를 줄이는 것보다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무의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대출 규제를 지지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감자스마일도 이 이야기를 처음 도입부의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조금 민감한 상황이에요. 저도 1900조라는 게 문재인 정부 때가 1862조 9천억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엄밀히 따지게 되면 가계부채 규모는 문재인 정부보다 지금 낮게 지금 되고 있고 거의 지금 비슷한 시기로 지금 비슷한 가계부채 규모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돈이 없는 사람들은 더더욱 지금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대출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정말 감자스마일이 너무너무 참 어이가 없고 저도 이 얼티메이텀님의 이 글을 만약에 보지 못했더라고 하면 저 또한 이 내용은 그냥 1900조다라고만 하고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감스님들만이라도 제발 1주택을 갖다가 마련하는데 시간을 늦추지 마시라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각자 도생을 해야 된다. 내가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내 집 마련을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하십시오. 고맙습니다.